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 저를 닮은 귀여운 아이가 생기길 원하지만 임신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난임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둘만의 신혼생활을 1, 2년 즐기고 싶어 피임을 했었어요. 아이는 한 2, 3년 뒤 천천히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서도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고 저희 부부도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상의해서 준비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저희 딴에는 여태껏 피임을 잘해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부부 임신이 어려웠던 겁니다. 갖지 말자고 해서 안 갖는 거랑 갖고 싶은데 안 가져지는 거랑은 정말 마음가짐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임신 준비를 하면서부터는 매달 임신을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초반에는 엄청 심각하게까진 생각 안 했어요. 시간을 조금 두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임을 안 하는 정도로만 하다가 나중에는 가임기 계산을 다 하고 배란 테스트기를 써가면서 시도를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난임센터에서 남편과 검사를 했는데 남편 정자가 좀 약한 편이래요. 그래도 자연임신이 안 될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 후에도 자연임신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배란 유도제를 먹었고 난포 주사까지 맞으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임신이 안 돼서 임태기가 한 줄 나오고 생리까지 나오는 날에는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몇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착상에 좋은 음식도 찾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몸도 만들고 있지만 임신은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안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고도 했지만 은근히 시부모님도 아이를 기다리는 눈치고 남편도 말은 저래도 본인도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인공수정도 도전해 봐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8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모범생에다 성격도 순한 남편과 달리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 속 많이 썩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선 조금 정신 차렸는지 노는 건 그만하고 아는 선배네 폰 매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 일은 적성에 잘 맞는지 꽤 오래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매장도 열게 됐고요. 시부모님은 말썽 부리는 철부지 둘째 아들 밥은 먹고 살까 걱정하셨다는데 생각보다는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잘 살아서 안심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 먹으러 다니거나 클럽 같은 데도 자주 간대요. 돈도 조금 모았다 싶으면 친구들이랑 노는데 다 쓰고요. 본인 스스로도 혼자 이렇게 버는 족족 쓰다 죽을 거라는 소리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 여자는 도련님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 중반의 여잔데 도련님하고 일 끝나면 술 먹으러 자주 다니고 붙어 다니다가 도련님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도련님 말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안 돼서 잠수 탔구나 생각하고 말았다는데 벼랑간 찾아오더니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벌써 임신 6개월이 지났다고 하면서요. 도련님은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하고 아기 낳기로 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의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가보니 도련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혼자 살 거라며 놀러만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아기까지 생겼다고 하니 몹시 놀라셨지만 한편으론 좀 안도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련님이 장가도 가고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나 남편은 이걸 축하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접 본 적은 없으니 어떤 여잔지도 모르겠고 무슨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일단 여자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도련님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뭐가? 아니, 용석이 갑자기 아기 가져서 결혼한다니까. 도련님 결혼하는데 내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혹시 아기 가진 것 때문에? 음, 에이, 그런 심보가 어딨어. 내가 못 가지면 남들도 못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자기가 좀 그랬어? 아니야, 나도.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좀 황당하긴 했는데 잘 됐지 뭐. 나도 조카가 생기는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얘기만 들어선 용석이나 그 상대방 여자나 별로 철딱선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걱정이지. 나도 그래. 축하해 드리고 싶기도 한데 도련님이 너무 성급한 것 같기도 해. 아빠가 될 준비나 됐을까 몰라. 그러게. 그 자식도 철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좀 모으고. 와이프랑 아이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자기가 그런 얘기 도련님에게 해줘. 그래. 도련님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었지만 마음 한켠으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임신, 나는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도련님은 결혼하는 여자 소개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고 주말에 저희 부부는 다시 시댁에 가게 됐죠. 어머님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도련님과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자유분방한 건 얘기를 들었을 때도 짐작했는데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에 얇은 끈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색깔도 엄청 화려한 색으로요. 마치 바다로 피서라도 가는 것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나 시부모님은 조금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별로 긴장한 내색도 없고 오자마자 집을 둘러보고는 소파에 턱 앉더라고요. 당돌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죠. 식사 전 도련님은 서로 소개를 해줬어요. 얘 이름은 양솔미, 25. 지금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자 솔미 씨가 키득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 임신 중이잖아. 그게 하는 일이지. 아, 맞다. 크크. 저는 보고 있는데 좀 기가 차더라고요. 저렇게 정신연령 낮아 보이는 두 사람이 과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도련님은 솔미 씨에게 저와 남편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했던 우리 형, 그리고 옆에는 우리 형수님. 네,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네, 언니. 그래서 어머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니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야 돼요. 형님요? 남자도 아닌데 형님이요? 그 말에 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 호칭이 그래요. 솔미 씨가 저 부를 땐 그냥 형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형님은 저보고 동생님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동서라고 할게요. 아, 그러세요? 한없이 해맑아만 보이는 동서를 보며 앞으로는 괜찮을까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애 같진 않고 그런 건 모를 수도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상을 내왔습니다. 둘러앉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온다고 수고했어요. 배고플 텐데 밥부터 들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솔미 씨는 반찬만 먹고 밥은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근데 왜 밥은 안 먹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 말에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이셨어요. 그래도 아기 가졌으면 골고루 먹어야 돼요. 어머님 말에 솔미 씨는 작게 밥 싫은데 하더니 자기 밥을 도련님에게 주는 거예요. 오빠가 먹어. 도련님도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편인데 솔미 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솔미 씨의 행동에 도련님도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밥 가져다가 먹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다른 의미로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식사 후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성격 자체가 엄청 솔직하고 과감한 편이라서 오히려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형님 얘기는 어딨어요? 저는 도련님께 못 들었나 보다 싶어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왜요? 결혼한 지 좀 된 거 아니에요? 아기가 아직 안 생겨서요. 아, 그런 거? 불임?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적당히 가볍게 말했어요. 요새는 불임이라고 안 하고 난임이라고 해요. 뭐가 다른데요? 조금 어렵긴 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임신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왜 안 된대요? 문제는 딱히 없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요? 희한하네. 나는 잘 되던데. 저는 그 말에 그냥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솔미 씨가 저한테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가족될 사이니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자리는 끝이 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어머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철딱서니가 용석이보다 더 없던데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대화해보니 솔직하고 그런 스타일이지 막 못됐고 음흉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도련님하고는 잘 맞는 것 같던데. 솔직히 애 가졌다니까 오케이지. 맘에는 안 든다. 애가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저는 속으로는 도련님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도련님 혼자 사는 집에 솔미 씨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살림부터 합친다고요. 그 후 저는 다시 난포 주사를 맞으며 임신 준비를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그냥 아기를 안 가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아니 형님, 뭐 하세요? 그냥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형님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왜요? 그냥요. 할 것도 없고. 저는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기분도 가뜩이나 우울하던 차에 말 많은 동서가 놀러 오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뒤에 동서가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서 임신에 대한 고충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배 땡기고 속도 안 좋아요. 니글니글. 아무거나 함부로 못 먹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요? 네. 형님은 임신 안 해봐서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별로 안 좋아요. 빨리 낳고 싶어 그냥. 저는 속으로 그래도 그 기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러 왔으니 제가 밥도 차려주고 임산부가 먹어도 될 만한 루이보스 차랑 간식도 내왔어요.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제가 주는 대로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마시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형님, 왜요? 저 사실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거든요. 뭔데요? 이거 오빠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뭘요?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좀 황당하면서도 놀랐어요. 돈이요? 왜요? 음, 제가 결혼하면서 뭔가 한 게 없잖아요. 오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보태려는데 제가 모은 돈이 없어요. 부모님도 돈 없다고 하고.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면 아무래도 남편 보기에 면목이 없다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 진짜 빌려주실 거예요? 나도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에이, 대기업 다니셨다면서요. 아주버님하고도 회사에서 만났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일 그만둔 지 조금 됐기도 해서 나도 생활비 타서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 정도요? 동서는 제 눈치를 보며 500이라고 하더라고요. 500? 그걸로 어떤 거 하실 건데요? 뭐, 오빠네 집 보니까 소파도 너무 오래됐고 TV도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살까 싶어서요. 나중에 갚을 순 있어요? 그럼요. 저 아기 낳고 나면 일할 거예요. 아기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고요. 오빠도 다시 대리점 나오라고 했어요. 월급도 준다고요.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형님한테 갚을게요. 500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정이 그렇기도 하고 또 엄청 부담 갈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저보고 형님 최고라면서요. 저는 이 일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비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500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동서는 임신 막달이 되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인공수정 시도를 한번 했는데 결국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는 포기할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우울하던 때였어요. 동서는 그 사이에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요. 집이 그때 좀 지저분해서 오긴 좀 그렇다고 하니 밖에서 그럼 보재요.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고 집에 있으면 울적하기만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동서가 집 근처로 왔길래 간단하게 밥 먹고 근처 카페에서 주스를 한 잔씩 했어요. 동서의 배는 어느새 많이 불렀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서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기 형님, 네? 저번에 돈 빌려주셨잖아요. 네. 죄송한데 조금만 더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돈 빌려달라고 만나자고 한 건가 싶더라고요. 돈을 또요? 왜요? 아니, 이제 아기도 낳아야 되고 이래저래 드는 돈도 많고 그런데 저희 친정은 돈도 너무 없고. 에이, 도련님 알아서 하셔야죠. 아기 아빠인데. 그렇긴 한데 저도 또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동서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돈까지 빌려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전에 빌려준 돈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그건 어렵겠다고 거절했어요. 동서가 무슨 말 하는진 알겠는데 또 이렇게 빌려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여유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임신 준비하는 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 시험관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돈 못 빌려주세요? 네,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떼를 쓰는 겁니다. 저는 동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번에 빌려준 500도 진짜 혼수 마련한 데 쓴 건 맞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도 아기 낳고 일 시작하면 갚아줘요. 그때 약속한 것처럼. 제 말에 동서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아직 아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 태어나고 나서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설핏 짜증을 내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더니 돈 빌려주라고 형님 최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못 빌려준다니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불쾌하기도 하고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화장실로 가다가 파우치를 안 들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그 사이 동서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군요. 아, 짜증나. 못 빌려준대. 저번에는 500 바로 내놔서 여유 좀 있나 보네 했는데 이번엔 아주 칼같이 안 된다 그런다? 아, 짜증나.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기가 막혀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몰라. 좀 이따 올 거야. 전화 끊어야 돼. 아, 근데 나 돈 어디서 빌리냐고. 진짜 환장하겠네. 돈 있으면서 왜 안 빌려준다는 거야? 나중에 갚는다니까. 저렇게 심보를 더럽게 쓰니 애도 안 들어서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철딱선이 없다고 해도
아기 안 생겨서 마음고생하는 거 정도는 알면서 저런 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 쳐다보고 있는데 동서는 제 인기척을 눈치챘는지 뒤를 보고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 벌써 오셨어요? 화장실 안 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말했죠. 나 방금 다 들었어요. 뭘요? 심보를 더럽게 쓰니 애도 안 들어선다고요? 돈 안 빌려줬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 말에 동서는 귀찮은 듯 성가시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거 형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네? 형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요. 장난쳐요? 지금 나한테 돈 빌렸고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잡아떼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말했죠. 500만 원 이번 달 안에 주세요. 네? 애기 낳고 일 시작하면 드리기로 했잖아요. 내가 왜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동서는 뒤에서 내 뒷담이나 까고 다니는데? 무슨 뒷담이에요. 형님 아니라니까요? 됐고요. 이번 달 안에 주세요. 안 주면 도련님한테도 다 얘기할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왜 말을 바꿔요? 솔미 씨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번 돈도 좋은 뜻으로 빌려준 건데 안 보는 데서 그렇게 남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했어요.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네? 됐고요. 이번 달 안까지 갚으세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욕을 하는 겁니다. 아이씨, 짜증나. 500 갖고 더럽게 유세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세요? 그 500 없어서 나한테 빌려간 게 누군데? 아, 알았다고.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러면서 저를 확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쟤는 위아래도 없나 싶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감정적으로 대한 건 있지만 본인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구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번 달 안까지 안 갚기만 해봐라. 도련님이고 시부모님이고 다 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가 지날 무렵 동서는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어요. 양수가 갑자기 터져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제왕절개 후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입원실로 옮긴 동서를 보기 위해 다 함께 갔죠. 그런데요, 아이의 출산으로 행복해야 될 도련님이 굳은 얼굴로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련님이 저희 남편더러 그러더라고요. 형, 왜? 내가 B형이고 솔미가 O형인데 아이 혈액형이 A형이래. 저나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B형이랑 O형 사이에서 어떻게 A형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기 팔찌를 채워주는데 A형이래.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나오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남편이 아무 말이 없자 어머님은 다급하게 의사를 찾으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더니 막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예 없는 일은 아닌데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 혈액형 검사 오류는 없냐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준대. 그렇게 저희의 요구로 검사는 다시 진행됐지만 역시나 아이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애란 말인가요? 도련님은 동서에게 가 난리치며 따졌고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며 더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한바탕 끝에 결국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난리가 나서 원래 조리원 예약했던 것도 취소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동서가 가진 아기가 도련님의 아이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얘기 카더라로만 들었지
내 주변에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억울해 죽겠다고 펄쩍 뛰는데 혈액형이 말이 안 되니까요.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검사 결과지가 든 등기가 왔습니다. 도련님네 집으로 받았고 도련님이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은 망연자실해 하셨어요. 왜냐면 결과는 불일치. 도련님의 아이가 정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시부모님은 도련님네로 가셨고 저희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도련님네로 동선의 부모님도 오시게 됐고요. 도련님은 동서에게 결과지를 보라며 난리를 쳤고 그전까지 억울하다며 뭐가 잘못됐다고 큰소리치던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더라고요. 도련님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느냐고 하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 자식이라고 하고 혼인신고까지 하게 하느냐며 도대체 이 아기는 누구 애냐고 길길이 날뛰었고 동선의 부모님도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선의 어머니가 동서 등짝을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어쩌려고 이렇게 막 살아! 너 도대체 어쩌려고 이래! 동서는 그만하라며 짜증을 막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동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으앙하고 울어대는 아기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아무도 아기를 보지 않아서 제가 보듬어 주었는데 아무 죄 없는 작고 가녀린 아기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도련님은 사기 결혼이라며 원통해하면서 술만 드시고 다녔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랑 와이프가 생겼으니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로 뒤통수를 치냐고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도련님이 펑펑 울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도련님 딴에는 나름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사실 500 빌려줬다는 얘기도 남편에게 했습니다. 도련님이 그 사실 알고 동서에게 전화해 뭐 한다고 500 빌려달라고 했냐고 우리 집에서 네가 해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난리를 쳐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도련님네 소파도 안 바꿨고 TV도 그대로였습니다. 도련님이 그제야 말하길 한 번씩 약간 협박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대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도 아무 일 아니라고 절대 말 안 했다면서요. 도련님 짐작으론 자기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기도 그 남자 아기인데 속이고 자기랑 결혼했으니 그 남자가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요. 도련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리점도 그만뒀었는데 아기는 점차 커가니 도련님 애라고 하고 속인 거였겠죠. 시부모님은 혼인 빙자 사기죄로 콩밥 먹일 거라고 난리쳤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사기극을 벌일 정도면 그에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도련님이 이제 애기 키우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진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인연 끊는 걸로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그 일은 엄청난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난리난 도련님네 집에서 울던 그 아기를 떠올려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제정신 아닌 동서의 행동 때문에 그 아이는 뭔 죄인가 싶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그런 이상한 여자에게도 새 생명이 생기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안 생길까 싶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넋두리를 하니 저희 남편 왈 우리한테 오려는 아기는 발이 너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천천히 기다려 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함은 버리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부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기가 생기겠죠. 황당 그 자체인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막장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펼쳐졌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모든 일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시끄러운 일, 지저분한 일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미친 막장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소개로 만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일 관련차 만났던 분과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두 분이선 얘기를 나누시다가 마침 홍기가 다 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자식들끼리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도하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도 등을 떠밀어서 나간 선짜리였고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나가보니 꽤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인물도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았고 회사도 꽤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도 저처럼 그냥 부모님 설득 때문에 나온 거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한눈에 반했다거나 불꽃 같은 사랑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결혼 정년기였고 부모님은 결혼을 기다리셨던 상황이었고 그 남자나 저나 서로가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이 없으면 결혼까진 못하죠. 당연히 서로 좋은 감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니더군요. 연애할 때 자기 형 얘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별로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은 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 학창 시절만 해도 성질도 괴팍하고 툭하면 동생인 자기를 잘 때렸대요. 형은 장남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부모님도 늘 자기보다 형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커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얼굴 한 번씩 보고 지내는 거지 별다른 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자기 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수님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셨는데 저나 남편하고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나눠보거나 같이 있어보면 사람 자체가 호감이더라고요. 외모도 여성스럽고 가녀린데다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했어요. 게다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은 편이고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쁘다 싶고 인기도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따로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도 종종 시댁 갈 때 보게 되면 얘기도 잘 나눴고 연락처도 서로 알고 있었기에 가끔씩 연락도 했었죠. 저도 형님을 좋아했지만요. 한 번씩 형님 관련해서 남편이 좀 빈정상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저보고 형님이 하는 걸 따라하라고 한 적이 많거든요. 형님이 어떤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면 저보고도 맨날 바지 입지 말고 저런 스타일로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요. 또 형님이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저보고도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머리가 좀 짧은데 형님은 긴 머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긴 머리 여자가 예쁘더라면서 저도 머리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엔 좀 짜증났습니다. 예쁜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라고 못 박아뒀죠. 남편도 그 후론 그런 소리 잘 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도 시부모님은 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이가 안 좋다던가 무슨 갈등이 있다던가 하는 낌새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바로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붙잡고 왜 이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아주버님은 묵묵부답, 그저 성격적인 이유로 갈등도 많았고 이혼할 거라고만 했다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니 시부모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말 안 하는 건 형님도 똑같았고요. 게다가 형님은 나중에 시부모님 연락도 끊었기 때문에 더욱 물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성격이 엄청 대쪽 같아서 그냥 자기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아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조카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대요. 보통 양육권은 엄마인 형님에게 우선권이 있을 텐데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합의 끝났다면서요. 참 신기하고도 갑작스러운 이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을 두고 남편은 되려 형인 아주버님을 욕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우리 형 잘못이지 뭐. 에이, 내가 봤을 땐 형님 잘못인 것 같아. 애를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형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우리 형 몰라서 그래. 나는 커오면서 우리 형한테 엄청 당하고 살았거든. 아무리 우리 형이라지만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지독해. 본인이 잘못 저질러 놓고 형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야. 경제력 핑계로 양육권도 뺏어왔겠지. 아휴, 불쌍한 형수님. 제대로 된 이혼 사유를 들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덮어놓고 형이 잘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종종 아이까지 뺏기고 형수님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저도 이혼 사유나 누구에게 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론 아이도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형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온 형님을 생각해도 딱히 형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도 형님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형님이 오라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하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세간 살림도 마땅히 안 해놨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놀러 가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랬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땐 마음 터놓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실까 싶기도 했지만 형님은 이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따로 거론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한 형님과도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지낼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확인할 일이 없던 통장들을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수시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생활은 거의 다 카드로 쓰는데 이렇게 현금을 뽑았을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며 형수님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형님한테? 형수님 이혼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잖아. 일 구할 때까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심정적으로 안쓰러운 건 알겠는데 이미 자기 형이랑 이혼까지 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에이, 큰 돈도 아닌데 뭐. 형수님 일 구하면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고. 어쨌든 당신이 그걸 왜 빌려주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못난 형 둔재지 뭐. 우리 형 때문에 형수님도 갑자기 이혼당하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는 거야. 저는 남편이 왜 맹목적으로 형이 잘못했다고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도요. 저는 일단은 다음부턴 다시미안. 저는 일단은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나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켜볼수록 남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퇴근도 자꾸 늦어지고 핸드폰도 원래는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은 계속 힐끔거리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돈도 사실은 형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딴 데다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확인을 했죠. 한동안은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해놓고 위치가 회사에서 밖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어서 봤는데 남편이 도착한 곳을 본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였거든요. 차라리 처음 본 곳을 갔으면 이 인간 바람피네, 가만 안 둔다 했을 텐데 뜬금없이 남편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간 겁니다. 남편이 그곳을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혼자서.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머리까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퇴근했다던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더 팔짝 뛰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는 왜 했냐고요. 그게 중요해? 어디 갔다 왔냐고.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싶었는데 남편은 순순히 형수님 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형수님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왔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죽만 사서 드리고 온 거야. 기가 막혔죠. 아내도 아니고 이혼한 형의 부인을 저렇게 챙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제 남편한테 아프다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점점 남편과 형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문자, 카톡을 뒤져봤는데 형님과의 대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대화뿐이더라고요. 미안한데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고마워. 꼭 다 갚을게. 사실 그 대화로만 보면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냥 형수가 안쓰러워서 돈 빌려준 게 다더라고요. 내가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폰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폰을 켜 다른 어플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 어플이 숨겨진 채로 하나 깔려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깔았지?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세상에 진짜 대화는 거기에 있더군요. 남편은 그 메신저로 형님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주고 받은 거였습니다. 카톡과는 다르게 완전 애틋한 대화 그 자체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돈도 고마워. 형규는 민우 아빠랑은 참 다른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완전 다르지. 내가 100배 낫다고. 그러게.
그러면서 형님은 자기 셀카도 보냈고 남편은 예쁘다느니 여신이라느니 아주 대환장 쇼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형수님과 시동생이 나눌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썸을 타며 간질간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모르는 여자의 대화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형님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인가요?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너무 놀라서인지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대화는 제 폰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 폰을 다시 갖다 놓고 밤새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니 형님의 진짜 이혼 사유가 뭔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버님께는 연락할 일이 없다 보니 아주버님도 제 연락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꼭 드려야 될 말이 있다고 회사 근처로 간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점심시간 맞춰서 근처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아주버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하고 이혼하신 거 혹시 저희 남편도 연관이 있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예? 혹시 제 남편하고 형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규랑 그 사람이랑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도대체 형님 이혼 사유가 뭔지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뿐만 아니고 저희 집도 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물을 드시더니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형규 얘기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혼한 건 형규랑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아주버님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크게 말했죠. 아주버님, 동생도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재수 씨네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길래요?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이상한 사이 같아서요. 예? 제 말에 아주버님은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일이라도 있었어요? 두 사람 대화 나눈 걸 봤어요. 보통 사이 아니던데요. 제 남편이 형님네 집에도 몇 번 간 것 같고요. 나 진짜 골 때리네. 도대체 이혼 사유가 뭔데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한숨만 푹푹 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민우 엄마, 아니 그 여자 완전 남자의 미친 여자라서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애 낳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애 학교랑 학원 보내놓고 그 시간에 어플로 남자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고 다닌 지 몇 년 됐고요. 형님이요? 네,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잔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는데 실은 그 여자 상간 소송까지 당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상간소송이요? 그러고 다니니까 결국 만나던 남자와 와이프한테 들킨 거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우리 민우 키울 수 없다고 양육권 가지고 온 겁니다. 민우 생각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우가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닌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할 테니까 당신도 애엄마가 다시는 그러고 다니지 마라 경고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규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저는 어젯밤의 충격에 이어 또 제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죠.
저는 아주버님과의 기막힌 대화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뇨. 저는 꼼짝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뭐라고 따져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그 순간 욕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 형님네 집으로 갔더군요.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 형님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 앞에 섰고 몸을 숨긴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형님이 배달 왔나 보다, 내가 나갈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나시에 엄청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남편도 그 집에서 입는 건지 처음 보는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있더군요. 제가 갑자기 쳐들어가자 엄청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동영상을 켜 그것들을 찍으면서 소리 질렀죠. 야, 이 미친 것들아. 어떻게 이혼한 형수랑 시동생이 이러고 있냐? 너네가 사람이야? 저는 악을 써대며 그것들을 찍었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말리며 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전화했어요. 여기로 당장 와보시라고요.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길래 제가 이혼한 형님 집에 형규 씨가 와 있다면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확인했다고 악을 질러대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 저는 와서 확인하라며 주소도 말씀드렸죠. 아주버님께도 전화해서 현장 잡았다고 여기로 지금 오시라고 했고요. 남편은 밖에서 소리 지르며 문 두드리고 다 오해니 어쩌니 하면서 문 좀 열라고 하는데 진짜 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두들겨대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꼴이 이게 뭔가 싶고요. 한참 울다 보니 어느샌가 밖은 잠잠하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들 도망갔나 싶어서 아까 찍은 동영상은 시부모님께 보내놓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남편은 도망갔는지 없고 형님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앞에는 그것들이 시킨 건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요. 형님은 저보더니 오해였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 같은 소리 한다면서 달려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고 왔고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는 뭐가 오해인가요? 야, 너 남자들하고 놀아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근데 외간 남자들도 모자라서 시동생이랑 이러고 싶디? 형님은 저한테 머리채 잡혀서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자기도 제 머리채 잡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여리여리한데 힘은 저보다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저도 악에 받쳐서 그년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당겼어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어느새 와서 저희 뜯어 말리고 제 손에도 형님 년 머리채가 한 움큼이고 형님 손에도 제 머리가 잔뜩 뜯겨 있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형님 뜯어놓고 나서 바로 형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집 콩가루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이혼 사유도 다 들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도라이가 다 있어. 형님은 도리어 아주버님 째려보더라고요.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미쳤냐?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제발 애 생각해서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그만하라고 했더니 형규랑 놀아나? 너 제정신이야? 이제 이혼했는데 뭔 상관이야.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부모님 그 모습에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주버님도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탕수육 집어던지고 정말 쌩 난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고 지 혼자 도망갔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도대체 어딜 간 건지 한동안 잠수까지 타고 집에도 안 왔어요. 저는 나도 너랑 더 살 생각 없다. 이혼이라도 하게 집에 돌아오려고 문자 남겼고 남편 그제야 다음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한대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 머리까지 뜯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머리채 잡으니까 놓으라고 난리치더군요. 차라리 뺨을 때리지 머리채는 잡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뺨도 3차례나 휘갈겼습니다. 나도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는 더 못 산다. 갈라서자고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 났고 시부모님이 자식 잘 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저도 한참 눈물바람 했네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시부모님 찾아가서 형수랑 자기랑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했대요. 시부모님이 남편 때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다는데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는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도망가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진짜 그렇게 했냐고요? 아니요. 아주버님이 따로 남편 만나서 형님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상간 소송까지 당한 거 다 보여주고 얘기해줬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형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진짜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았대요. 아주버님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남편에게 지 맘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꾸며서 말했던 거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남편도 충격 제대로 받았다네요. 저는 그 이혼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반반으로 결혼한 집인데 아예 제가 갖기로 한 거였죠. 저도 소송으로 더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 남편이 잘 지내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씹고 차단했습니다. 자기랑 형수랑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진짜 이혼 사유를 알게 되고는 다 없던 일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형수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앞뒤 분간도 못하는 모질이하고 남자한테 제대로 미친 꽃뱀의 불장난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냥 저만 믿고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심했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저도 이 일을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대급 미친 시모,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2달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네요. 저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일반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였다면 저도 똑같이 대응하고 참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 됐다고 무조건 시부모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미친 사람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1년 반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수더분하고 편안한 그 남자를 참 많이 좋아했고
결혼 상대자로서도 좋을 것 같았어요. 살면서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둥글둥글하게 잘 풀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남자친구 20살 때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4시간 정도 거리의 고향에서 귀농하셔서 산다는데 어지간해선 잘 안 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쪽에서 재혼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은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게 다입니다. 상견례 때도 어머님 혼자 나오셨죠. 남친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도 저희 결혼식 때 정도만 얼굴을 봤고요. 정작 형과 결혼한 형님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남친 말로는 형수님 성격이 엄청 유별나고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성격이라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런 게 다 힌트였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이상하면 이혼하시긴 했어도 아버님도 치를 떨며 자식들도 잘 안 보려고 하고 형님도 시동생 결혼식 때 안 오겠나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결혼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가면을 쓰고 계셨거든요.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을 말이죠. 결혼 준비한다고 어머님을 처음 뵀는데 좀 마르시긴 했어도 인상은 좋은 편이세요. 평범하고 점잖은 외모를 가지셨죠. 말투가 조근조근 차분하신 편이었고 성격도 그래 보이셨어요. 저를 반가워해 주셨고 앞으로 한 가족 되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인사하러 온 예비 며느리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다가 그러는 겁니다. 상현이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상현이 형도 있거든. 5년 전에 결혼도 했는데 나는 큰며느리 얼굴 못 본 지도 꽤 됐다. 내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싫은지 아예 안 와. 주변에서 그러대. 요즘 젊은 며느리들 시댁이라고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고. 그래서 걔도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뭐 쥐한테 뭘 한 것도 없는데 시댁 안 온다 그러고 남편한테까지 얘기해서 아예 발길 끊었어. 나도 걔 내 며느리라 생각 안 하고 남남이라 생각한다. 나한테는 며느리는 너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몹시 슬픈 눈빛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친도 형수님 성격이 유별나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어머님께 잘해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치를 떨고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어머님 될 사람이 어지간하다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위치도 좋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거기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원래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바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이 있어서 그날은 오지 말고 며칠 뒤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요. 어머님이 11시까지 오라고 하셨거든요. 가는데 15분, 20분이면 가니까 남편이 여기서 본가에 한두 번 가보겠느냐면서 시간 딱 안다고 10시 반에 출발하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속 시간보다 좀 더 여유롭게 가는 걸 선호하는데 남편이 잘 아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고 남편을 깨웠는데 남편이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전날 회식한다고 늦게까지 과음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 가는 건데 괜히 지각하거나 밉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일어나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속이 타고요. 하여튼 겨우 남편을 일으켜서 씻고 오라고 화장실에 들려보냈어요. 그렇게 허둥지둥 나와보니 이미 시간이 10시 30분 정도더라고요. 30분에 출발하자고 했으니 지금 출발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차를 밀려고 하니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중주차를 해놓으면서 중립기어가 아니라 파킹에 해놓은 거였어요. 급해 죽겠는데 왜 하필 생각하며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또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의 통화 끝에 겨우 연결이 됐는데 상대방 하는 소리가 개 산책시킨다고 좀 멀리 있다고 금방 들어가겠으니 좀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약속 시간이 있으니 빨리 오시라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전화드려. 사정 말씀드리고 좀 늦는다고. 괜찮아.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빼서 출발하면 돼. 저는 급한데 남편은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온다던 그분이 10분, 15분을 기다려도 안 왔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제야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나는데 일단은 급하니까 따지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차를 빼자마자 저희도 다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이미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약속을 어긴 거다 보니 초조하긴 했어도 그게 그렇게까지 뒤집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디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시댁에 가는 거잖아요. 10시까지 오라고는 하셨지만 사정상 10분 정도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차하고 부랴부랴 올라가 보니 시간은 11시 30분 정도였어요. 저희가 좀 늦은 건 맞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11시에 오라고 안 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게요, 저희가 주차를 해놨는데 그 앞에. 너 나 무시해? 그러면서 들고 있는 뒤집개로 저에게 삿대질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눈빛이 완전 달라져서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봤던 그 차분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엄마, 그게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약속 시간 어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상현이 너는 그전에는 따박따박 약속 시간 잘 지키더니 결혼하자마자 엄마랑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해?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뭔 사정? 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모습에 몹시 당황했죠. 물론 11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30분이나 늦게 간 건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신가 싶더라고요. 그냥 다음부턴 좀 일찍 다녀라 한 소리 하시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윤미야. 네? 너 손가락 아프니? 부러졌어? 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하던지. 상현이는 운전한다고 바쁘니 그렇다 쳐도 너는 조수석에 처앉아서 뭐해? 30분이나 늦게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해? 너 나 무시해? 늦던지 말던지 그냥 쳐 기다리셔라 그거야? 라면서 눈을 막 희번뜩하게 뜨고 삿대질하며 따지시는데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막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당황해서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드리자고 했는데 상현 씨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상현이가 뭐? 전화하지 말라디?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어서 네가 전화하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든? 어디서 내 앞에서 아들 흉을 보려고 하고 있어? 그게 맞다 싶으면 네가 하면 되지. 너 그렇게 내 아들 말 잘 들어? 하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겁니다. 진심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어린 아간 채로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미안하다, 다음부턴 안 늦겠다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고 방으로 확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방문 앞에서 쩔쩔매고 저는 그때까지도 얼이 빠져 있었죠. 남편은 계속 방문 앞에서 신혼여행에서 선물도 사왔다, 좀 나와보셔라 그러는데 어머님은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 선물 들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고 저보고 일단 나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분이 안 풀린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까지 얼이 빠진 채로 남편을 따라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왜 저러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엄마가 약속 어기는 걸 좀 많이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드리자고 했잖아. 상관없다며. 11시까지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게 무슨... 아니 그리고 우리가 늦는 건 맞고 잘못한 건 맞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약속 시간 어긴 건 맞는데 근데 어머님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셔?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어머님 원래 저러셔? 아니야.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좀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한 번씩만. 한 번씩 저러신다고? 자주 안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정신병자냐? 가끔. 그러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저한테 퍼부어대던 그 말투, 눈빛,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기막히고 무섭고 황당하고 심장이 그때까지도 세차게 뛰었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냅두면 돼. 뭐라고? 엄마 한 번씩 욱해서 저렇게 하시는데 그냥 냅두면 풀어주셔. 아니, 저렇게까지 화가 나셨는데 그냥 있으라고? 이랬다가 나중에 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휴, 아니라니까. 라는데 남편 말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너무 황당하고 그 상황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 말 맞다나 정말 며칠 뒤 어머님은 기분이 풀리신 건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과했다며 미안하다고 결혼하고 첫인사 오는 건데 연락도 없이 늦으니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바뀌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어른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거니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정도 후 저희 신혼집에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 혼자 살 때는 한 번씩 오셨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처음 오신 거였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없는 솜씨라도 나름대로 음식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좀 도와주셨고요. 어머님이 처음 저희 집에 오시는 거니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그때 어머님의 무서운 모습을 봤고 좀 일반적이진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좀 더 조심스럽게 책 안 잡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어머님 오시는 시간에 딱 맞춰 음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저는 첫인사 사건 이후로 통화는 몇 번 했어도 어머님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잘 지냈느냐 인사하시고 저희 집 구경하셨습니다. 상현이 혼자 살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네. 새아기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집 예쁘게 잘 해놨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시더라고요. 아휴, 이런 걸 다 차렸어. 고생했겠네.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들을 보던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지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시지?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제가 차린 상을 가만히 훑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왜 저러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님 못 드시는 음식들인데 내가 잘못 차렸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다는 말씀이 너 내가 준 그릇 안 쓰니?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그릇을 좀 주셨는데요. 어머님이 결혼한다고 사주신 게 아니라 전에 어디서 받은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본인도 잘 안 쓸 것 같아서 찬장에 넣어둔 건데 저 결혼하면서 그걸 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받아는 왔는데 막상 보니 별로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좋은 그릇 같지도 않아서요. 저도 신혼살림인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릇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신 그릇에서는 접시 2개 빼고는 팬트리에 넣어두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쓴 걸 보고는 기분이 나쁘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오시는 거라 음식 신경만 썼지 그릇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싸해지셨더라고요. 어디 뒀니? 쓴다고 해놓고 그냥 처박아뒀어? 실은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사려고 봐둔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줬는데도 기어코 따로 샀다 그거야? 너 돈이 남아 돈이? 그러면서 또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 논리면은 애초에 어머님이 선물 받으신 그릇이니까 어머님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선물 받으신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쓰고 저한테 주신 거면서 제가 안 쓰는 걸로 기분 상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신다고 몇 시간 땀 뻘뻘 흘리며 음식 만들고 친정엄마도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자기가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첫 살림인데 마음에 드는 그릇 쓰고 싶어서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못 들을 거 들은 양 기막힌 표정을 짓고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계속 빤히 쳐다봤고 저는 남편에게 살짝 눈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엄마, 그릇이 뭐가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윤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식사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저를 빤히 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살벌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렇게 자리에 앉더니 젓가락을 드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일을 겪으니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싹 없어졌지만 뭐 어쩌겠나요. 옆에 저도 앉았죠. 그때의 그 삭막하고 불편한 기색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밥을 먹으면서도 내내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건 맛이 없네, 이건 별로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드시다가 말더라고요. 일부러 트집 잡듯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했죠. 남편은 제 눈치 보면서 맛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저도 기분 상해서 어머니 만드신다고 하는데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빈정상한 얼굴이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어머님은 식사 후 그냥 가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 데려다 주러 간다고 하고 저는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그런데 제가 인사하는데도 또 저를 가만히 노려보시더니 기분 상한 얼굴로 그냥 획 가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센스 있게 어머님이 선물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차렸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그릇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릇을 안 써서 서운하실 순 있어도 그래도 며느리가 고생해서 음식 차렸고 결혼한 아들네에 놀러 오신 건데 준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인가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너무 기분이 상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 잔뜩 쌓여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 설거지를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 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이 주신 그릇 안 썼다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실 일이야? 나는 어머님 이해가 안 되고 좀 무서워. 저번에 늦게 간 걸로 그렇게 난리를 치셨잖아. 그 뒤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사과도 하셨고 그래놓고 오늘 또 이게 뭐야?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자기도 좀 센스가 없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그릇 선물 줬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엉뚱한 그릇만 잔뜩 쓰고 있으면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라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선물은 무슨 선물? 어머님이 그거 놔주려고 따로 사신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선물 받고 본인도 안 쓰셔서 찬장 넣어두신 거라며. 어머님이 버리기엔 그렇고 자리 차지하는 쓰레기 처분하듯 나한테 넘기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쓰레기라니 말 다 했냐? 당신도 쓰기 싫어서 안 쓰신 거면서 왜 내가 안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리고 설령 그게 서운하시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노려보시고 이렇게 하실 일이야? 어머님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 그 눈빛 진짜 살기가 등등했다니까?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냐?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도 봤잖아. 남편은 지네 엄마 욕하는 건 듣기 싫은지 저를 흘겨보더니 자리를 획 뜨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릇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전화가 왔죠. 또 저번처럼 그때 그렇게 한 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나다. 네, 어머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애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다짜고짜 웃기는 애라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그 왜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너 지금 이게 무슨 못 빼어먹은 태도야?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너네 친정에서 가르치디? 라면서 친정 욕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엄청 열받은 거죠.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어머님한테 친정이 어떻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날 어머님 오신다고 친정엄마까지 도와주셔서 음식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주신 그릇 하나 안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요?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릇 하나? 너무 과해! 너 말 다 했냐? 저는요, 솔직히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쓰기 싫은 그릇 저한테 주신 건데 저도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살림살이에 제가 쓰고 싶은 그릇 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선물 받았다고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선물 받았다고 쓰신 거 아니고 그냥 보관하신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야라고요? 이게 어디서 이씨!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입이 뜨악했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무시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이제 가족 되니까 잘 지내자고 했지? 그때는 눈웃음 실실 치면서 내 어머님이 지랄하더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어디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하면서 욕을 퍼부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너 내가 가만 안 있어. 어디서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말이야. 큰 며느리 년이 하는지 똑같이 하고 있어. 나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날 화가 너무 나서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저러셔? 나보고 2년 전엔 욕하고 가만 안 있는다고 협박하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혹시 어머니 무슨 정신병 있으셔?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나한테 하시는 걸 봐. 약속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그 일 2, 3주밖에 안 지난 일이야. 그런데 내가 어머님 그릇 안 썼다고 나를 무시하네 어쩌네. 엄마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니네 엄마 편들지 마. 이럴 거면 그만해. 나는 니네 엄마 감당 못하겠으니까.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다. 2달이든 이틀이든 난 너네 엄마 감당 못하겠어.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엄마가 좀 유별스럽긴 한데 적당히 기분 잘 맞춰드리면 좋은 분이야. 저 기분을 나더러 맞추라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나랑 결혼했으니까. 라는데 와, 남편도 답 없는 인간이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착함, 배려심, 눈치 빠름 등이 사실은 착한 것도 배려심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미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순간순간만 모면하면서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이래서 인연 끊으신 거구나. 게다가 아버님도 그래서 아들 결혼식까지 안 오신 거야. 어머님 저러시니까. 맞지? 아, 형수님도 잘한 거 없어. 아니, 지금 내가 겪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네. 나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거 감당할 생각 없고 나는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어. 아, 어떻게 그래? 그렇게 못하겠으면 헤어져. 나 어머님의 저런 돈 없는 행동 못 참아. 분명히 말했어. 어머님하고 나 다시는 안 봐. 나보고 시댁 가자고 하거나 어머님하고 자리 만들거나 하면 나 당신이랑 끝이야. 우리 집 비번도 바꿔. 절대 알려드리지 마. 제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더라고요.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하니까 그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2번의 사건으로 저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 번호든 뭐든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실을 난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 난리를 치신 것 같고 제 예상대로 비번도 내놓으라고 하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하루는 남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한 소리 해야겠는데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다 차단하니까 집이라도 가겠다고 비밀번호를 내놓으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 집요함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통화 중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길래 팔을 붙잡았어요. 나 분명히 말했어. 비밀번호 알려주면 끝이야. 제 말을 들었는지 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누구 맘대로 비번을 알려주면 끝이라고 하느냐 어쩌냐 하면서요. 남편은 계속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아,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비번 못 가르쳐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이 전화가 다시 온 것 같았지만 제 눈치를 보며 그냥 거절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번 알려드리면 우리는 끝이야. 당신 엄마 제정신 아니야. 진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가 무슨... 라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데 와, 내가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계속 살겠나 싶은 거예요.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너무 극초반이긴 하지만 이런 미친 시모와 우유부단하게 방관하는 남편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 분명히 말했어. 제가 나지막히 그렇게 말하니 남편은 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 꼴 보기도 싫어서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방에 앉아 이혼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이혼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네처럼 어머님과 아예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이렇게 2가지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과 달리 결단력이 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이 와중에도 자기 엄마 역성드는 거 보니 답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날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을 거의 내린 셈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여간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간 진짜 해코지라도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고 천천히 준비하려 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뭔가 싶어서 봤는데 너무 황당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 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가 있으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답장을 보내고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다가 뭔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 순간 설마 어머님이 오시나 싶은 겁니다. 그 순간 너무 황당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에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바로 지갑과 폰을 챙겨 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 소리와 함께 도어락 해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인가 하면서도 혹시 어머님인가 싶어서 무슨 공포영화처럼 등 뒤가 오싹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확 열리는데 경악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인 거예요. 어머님이 화난 표정으로 달려 들어오는데 저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다 오싹합니다. 방 안으로 달려가 문을 잠궜는데 어머님이 문 열라고 쥐새끼처럼 도망가느냐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저 그거 보는데 이런 미친 상황이 다 있나 내가 이런 일까지 겪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아들네 집 쳐들어와서 며느리 잡으려고 난리치는 미친 시어머니라니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대신 밖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이 같이 왔고 문을 열어준 것도 남편인 듯 했습니다. 아, 엄마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아, 좋게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놔! 저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부모 자식 인연 끊게 하려고? 아, 놔라고! 아, 엄마 진정 좀 하시고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너 전염편이야? 전염편이야? 아, 편은 무슨 편이에요, 가족끼리. 말해봐. 전염편이야? 니네 아빠처럼 니네 형처럼 너도 나한테 그럴 거야? 말해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콱 여기서 뛰어내릴 테니까. 네 눈앞에서 엄마 돼지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그렇다고 해봐.
어머님은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 엄마 편이죠. 그럼 네 마누라 나오라 그래! 하는데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남편이 전혀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저도 어쩔 줄 모르는데 막말로 어머님이 저한테 폭력을 쓰거나 해코지를 해도 남편이 방관할 것 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처음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다가 생각을 바꿔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어머님이 난리치는 것도 다 들리게끔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기에 남편이 있지만 남편도 한통속 같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에서는 출동을 한다고 했고 모든 상황이 다 녹음이 되게끔 폰을 들고 있겠다고 했죠. 그렇게 밖에서 생 난리가 나는 걸 저는 문에다가 폰을 대고 다 녹음이 되게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방문 걷어차고 와 진짜 살면서 그런 미친 인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다가 10분 정도나 지났을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다는 소식에 시모는 이게 뭔 소리냐고 지금 제가 경찰을 부른 거냐고 남편이랑 둘이서 우왕좌왕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열어서 이분은 엄마시고 그냥 단순한 가족 싸움이라고 했는데 신고자분이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했고 상황이 다 통화로 녹음되었다고도 전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방으로 나왔는데 다짜고짜 어머님이 분을 못 이기고 방 밖으로 나오는 저한테 손찌검을 한 거예요. 경찰들도 다 있는데요. 경찰들 식겁해서 말리고요.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경찰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미쳤냐 경찰을 부르냐 어쩌고 하길래 미친 건 당신이라고 그랬죠. 미친 건 당신이지. 억지로 쳐들어와서 가만 안 둔다고 이 행패를 부리는데 당신이야말로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소리가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해? 하는데 진짜 경찰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라도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지네 엄마가 저한테 난리치는 거 알면서 오히려 문까지 열어주고 적당히 말리는 신용만 하는 그 인간이 더 역겨웠습니다. 기어크 너네 엄마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와?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사이코들이야. 뭐라고? 정신병자 니네 엄마 네가 책임지고 살아. 결혼은 뭐 하러 했냐? 미친 니네 엄마한테서 와이프 하나 못 지키면서 결혼은 왜 했냐고. 아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지켜. 라는데 끝까지 답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의 그 폭언과 난동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던 데다 경찰들 앞에서 폭행까지 당했잖아요. 일단 어머님과 남편, 저까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어머님이랑 통화했던 내용도 함께해서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성질 못 참고 경찰들 앞에서 직접 폭행까지 하셨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참 웃긴 게요. 저는 어머님이 참 앞뒤 없이 미친 분노 조절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저한테 고소당하고 나니 그제야 시겁하고 아짜 싶으셨는지 미안하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잘 해결하자고 저를 회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데 더 경악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무슨 정신병이 있어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사실은 며느리 휘어잡으려고 하고 자기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다루려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쏟아붓고 자기 기분 맞추고 눈치 보고 살라 그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죠. 저는 어머님 고소하고 남편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도 감당 안 되는 미친 엄마의 정체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지네 엄마가 저 가만 안 둔다고 난리치는데 문까지 열어주고 남일인 양 방관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소 진행되던 와중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좋게 해결하자느니 자기가 큰며느리에게 당한 게 있어서 좀 과하게 했다느니 미안하다느니 하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죠. 큰며느리에게 당하긴 뭘 당하세요. 이제 와서 보니 형님도 어머님하고 왜 인연 끊었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요. 어머님 솔직히 상황 봐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은 정말 비겁하고 악랄한 분이세요. 어머님 그런 식이면 앞으로 어머님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없지만요. 본인이 미친 것 같고 감당이 안 되면 병원 진료받고 약이라도 드세요. 주변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저는 끝까지 합의 안 했고 결국 어머님은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유로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했고 결국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마무리 지었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기긴 했지만 행복하려고 한 결혼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 끝났는데 저라고 마냥 좋겠나요? 이런 난장판을 끝으로 내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싶어서 한동안은 좀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아는 주변에서 하나같이 저한테 지독하고 운 나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래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잊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흘러 들어보니 남편도 이혼하고 현타가 제대로 왔는지 인연 끝내 어쩌네 하고 그 어머님은 그 일로 광분해서 날뛰다가 정신병원 입원했다고 건너듣게 되었네요. 제가 전 시모에게 그렇게 살다간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 남편은 평생을 그런 미친 엄마 밑에서 살아서인지 어머님 눈치를 유독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머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화가 나면 돌변하다 보니 어머님 눈치를 계속 살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미친 짓에 결국 인연 끄는 아주버님과는 달리 남편은 그냥 어머님한테 적당히 맞춰드리고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끝내지 않았더라면 남편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어머님 기분이 상하실까, 갑자기 화내지 않을까 눈치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기분 맞춰드리려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살겠나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제 나름대로는 성격 파탄자 어머님과 비겁한 남편을 그나마 잘 끊어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참 황당하고 기막힌 일도 당했지만 더한 꼴 안 보고 끝낸 게 그나마 다행 아닌가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